이렇게 인출 연습을 할 때만 비로소 제대로 암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중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인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최충만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생들이 과학이나 사회, 역사 같은 과목들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과학이나 사회, 역사는 과목은 다르지만 사실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교과서를 읽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교과서 내용을 요점을 정리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인출 연습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출 연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과학이나 사회, 역사 같은 과목의 공부의 시작은 교과서를 읽는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 대신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를 본다든가 시중에 나오는 이제 문제집, 요점 정리만을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요점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을 공부를 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코칭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친구들이 그냥 이제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의 이해도와 교과서를 읽을 때의 이해도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교과서를 읽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실 이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교과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일수록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하면 읽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 교과서의 경우에 사실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과학 교과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찬찬히 읽어본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이나 사회나 역사를 공부할 때 먼저 교과서를 읽는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 제가 교과서 읽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런 이제 교과서를 만약에 읽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학생들은 바로 본문부터 읽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 제목 그리고 옆에 보면 학습 목표가 보이시죠? 이 학습 목표부터 찬찬히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서 이 단원이 지금 심장은 어떤 일을 할까? 자,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학습 목표가 있는데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목표를 읽으면서 이 내용 안에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구나 라는 걸 미리 예상해 가면서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부터 찬찬히 순서대로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꼼꼼하게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그래서 꼼꼼히 읽고 내려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번 표시를 이렇게 줄을 쳐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한번 칠을 해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너무 많은 부분에 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를 구분해 가면서 줄을 치고 읽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줄을 치게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처럼 그림이 함께 있는 경우에 당연히 이 그림과 이 교과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읽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당연하겠죠.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만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과학 교과서에서 하나의 주제가
2페이지 또는 한 3페이지 정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본문을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5분 내지 길어야 10분밖에는 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떻게 내용이 이해가 되느냐, 혹시 어려운 게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왕이면은 이렇게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밑줄 쳐 있는 부분 중에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가면서 읽는 그러한 과정을 밟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 이러한 내용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용어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미 한 번을 읽고 다시 한 번 읽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겠죠. 자, 이렇게 교과서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점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교과서 내용의 요점 정리를 활용해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점 정리를 학생이 직접 해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요점 정리를 한다는 게 어떤 학생들에게는 사실 좀 아직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요점 정리를 스스로 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과학 수업을 진행하실 때 거의 대부분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주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이제 요점 정리를 하시고 자료를 이렇게 첨부하신 그러한 자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프린트를 활용해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혹은 만약에 그러한 프린트가 없다면 문제집에 보면은 또 요점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요점 정리를 활용해도 괜찮죠. 자, 그래서 그 요점 정리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한번 스스로 설명을 해보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이제 그 소개해드린 교과서 그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의 요점 정리를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그럼 뭔가 학교 선생님처럼 혹은 학원 선생님처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설명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거의 뭐 그냥 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 심장의 기능을 보면 심장의 기능이란 혈액을 온몸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장의 모양과 위치는요, 주먹만한 크기고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 중앙에서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심장의 구조는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방이라는 거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인데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인데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실벽의 근육이 심방벽의 근육보다 더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데요. 특히 좌심실 근육이 가장 두껍고요. 그래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에 알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판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판막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이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다 보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그리고 심실에서 동맥으로 피가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읽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아주 잘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점 정리 내용을 다 설명을 해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점 정리 내용을 가려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야, 너 방금 전에 네가 설명했던 내용을 보지 않고 한번 기억해서 얘기를 해봐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아주 뭐 갑작스럽게 제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당황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덮어놓고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자기가 요점 정리를 보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신기하게도 대부분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안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코칭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좀 힌트를 주죠.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잠깐씩 그 내용을 보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요점 정리의 내용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써보는 방식으로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끄집어내는 연습을 저는 인출 연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인출 연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내가 좀 전에 한번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기억이 나네?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은 야, 이거 신기하다라고 느끼고 또 공부할 맛이 난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인출 연습이 곧 암기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인출 연습을 할 때만 비로소 제대로 암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중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인출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보통 그냥 한번 교과서를 읽는다거나 혹은 이제 교과서도 생략하고 그냥 문제집에 있는 개념 정리를 그냥 읽죠. 그런 다음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문제풀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 그럼 공부를 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학생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정작 시험을 보면 어떤가요? 교과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내가 분명히 공부한 건데 이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리고 이런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정확하게 교과 내용이 암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 학생들은 자기가 암기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 정리되어 있는 프린트나 문제집을 몇 번 읽어보는 것만으로 자기가 암기를 했다고 여기고,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했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암기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과서 내용을 읽고 요점 정리를 파악한 후에 그런 다음 그 요점 정리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인출 연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비로소 암기가 안정적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풀이는 당연히 인출 연습을 통해서 교과 내용이 확실하게 암기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교과 내용을 읽고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보지도 않고 끄집어내는 연습을 충분히 한 상태, 즉 교과 내용을 보지도 않고 마치 선생님처럼 줄줄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거나 쓸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문제풀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풀이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대부분 다 잘 풀리는데 그 와중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암기한 내용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를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이미 교과 내용이 딱 정리되어서 입력이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내 머릿속에 갖다가 붙이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중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등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충분히 암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도 함께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훑어보는 건데요. 이때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훑어본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학에서는요, 이 문제를 보면 앞에 개념 설명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중학교에 비해서 꽤 많아요. 그리고 그 개념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개념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와버리니까 풀고자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을 일단 쭉 파악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를 훑어보면서 거기에 새롭게 나와 있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해설을 통해서
이 개념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개념을 문제집의 앞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이라든가 하는 혹은 나의 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옮겨 적어서 개념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순서를 밟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이미 공부한 이 교과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내가 요점 정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막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전에 요점 정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고 인출 연습을 통해 암기를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는 과학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이 과학 공부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나 역사 공부법은 어떠하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나 역사 같은 경우에도 먼저 교과서를 읽고 이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점 정리를 보면서 한번 이해한 바대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점 정리를 가리고 끄집어내서 인출해보는 그러한 이제 연습의 과정을 통해 암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암기를 한 후에 문제를 푼다 하는 이러한 흐름은 과학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나 역사 같은 경우가 이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과학에 비해서 이 교과서에 더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모르는 단어가 이 사회나 역사 교과서에 나올 때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찾아보고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요점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요점 정리만으로도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대부분은 파악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발해 유민을 수용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 중학생들 중에 이 유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줄에 보면 북진정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사실 이 북진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게 뭐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단어들이 금방 의미가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아는 느낌이 들지 않고 모호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뭐 국어사전을 찾는다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또한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끝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태조의 정책을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인출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태조의 정책이 보니까 4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4가지를 모두 다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가린 상태에서 모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잘 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인출 연습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분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1, 2번을 먼저 보고 가려놓고 말을 해보고 3, 4번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다시 또 가려놓고 말을 해보고 그런 다음 1, 2, 3, 4번을 한꺼번에 가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을 적절하게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 또 이렇게 가려놓고 끄집어내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또 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과학, 사회, 역사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